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한순간의 외로움과 허영심 때문에 악한 여자의 덫에 걸려들었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으니 다행이라고, 그 여자가 15년형을 받았으니 위안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한들 제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분하고 억울합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이었을까요? 왜 그런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제라도 제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62세이고 평생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박노식은 38년간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성실한 교사였습니다. 65세가 된 그는 정년퇴직 후 우리는 함께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한 노후를 보내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성실히 모은 퇴직금과 저축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빚도 없는 시골집에서 둘이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표정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하세요?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글쎄, 별로 할 일이 없네. 남편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38년간 일정한 시간표에 맞춰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큰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고 아들은 더욱 뜸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볼 일이 있다며 혼자 나간다고 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재예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당신은 집에 있어. 남편의 말투에는 묘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밝아 보였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은행은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직원들이 참 친절하더군. 특히 젊은 여직원 하나가 우리 같은 은퇴자들을 위한 상품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 남편이 젊은 여직원이라고 말할 때의 어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설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이 젊은 여성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또 은행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적금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적금까지 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예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겠어. 남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평생 교사 월급으로만 살던 남편이 갑자기 재정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 같은 말은 입에 올린 적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더욱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뭔가 맛있는 것 좀 해먹을까?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냥 뭔가 새로운 기분이야. 새로운 시작 같은. 저는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해 보였던 그가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던 중 생활비 통장에서 평소보다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돈이 많이 나갔는데 어디에 쓰신 거예요? 아,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에 좀 넣어봤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넣으신 건가요? 별로 많지 않아. 괜찮아. 하지만 제가 확인한 금액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거의 생활비 몇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자주 은행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을 넘겨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은행 업무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가 물으면 요즘 상품이 복잡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새 셔츠를 입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은행 업무를 보러 가는데 굳이 새 셔츠를 입어야 하나 싶었지만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변화는 옷 차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머리도 자주 깎았고 면도도 더 꼼꼼히 했습니다. 심지어 애프터 쉐이브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남편이 반문했습니다. 그냥 예전보다 활기차 보이시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를 해야지. 너무 늙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관리를 하면서 계속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예전보다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좀 빡빡해지고 있어요. 투자하신 돈 때문인가요? 걱정하지 마. 곧 수익이 날 거야. 그 직원이 아주 확실한 상품이라고 했어. 남편은 그 직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고 항상 그 직원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35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요즘 그에게서 낯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막연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은행 나들이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사흘에 한 번,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묻곤 했습니다. 여보, 또 은행에 가세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복잡한 상품들이 많아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해. 남편의 대답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의 표정에서 단순히 상담만 받고 온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들뜬 기분, 마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온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어디 가셨던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은행 직원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해서. 남편이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그저 시골의 퇴직 교사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상품을 권하려고 그러나요? 아니야, 그냥 은퇴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더라고. 남편의 말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기 전까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늦었습니다. 거의 밤 9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오늘도 식사 대접받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참 친절해.
나 같은 늙은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남편의 이야기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이 말하는데 요즘 은퇴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더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 직원이 추천해준 상품이 아주 좋다더라. 다른 은행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그 직원이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게만 의존하면 안 된다더라.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상했고 더욱이 그것이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여보,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서윤이라고 해. 32살이고 참 똑똑한 아가씨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나이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나갈 때마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고 머리도 더 자주 다듬었습니다. 심지어 새 구두까지 샀습니다. 여보, 새 구두까지 사셨어요? 발이 좀 아파서. 나이 들면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해. 남편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최소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생생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아, 그냥. 은행에서 온 메시지야. 남편이 급히 휴대폰을 치웠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던 중 또다시 큰 금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얼마나 투자하신 거예요? 제가 통장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게 소윤이가 말하길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하더라고.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투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여직원을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직원이 아니라 소윤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넣으신 건가요? 3천만 원.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은 우리 생활비 1년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소윤이가 확실하다고 했어. 이미 수익도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수익을 보여주세요. 아직은. 장기 투자라서 당장 찾을 수는 없어. 하지만 소윤이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밤 10시였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서윤이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서류요? 보험 관련 서류야. 투자 상품과 연계된 보험이라고 하더라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수익자를 정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하셨는데요? 그게 소윤이가 말하길 세금 문제 때문에 일단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험 수익자를 다른 여자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 됩니까? 보험 수익자를 왜 은행 직원 이름으로 해요?
임시적인 거야. 세금 혜택 때문이라고. 서윤이가 전문가니까 그런 걸 잘 알지.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제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빠져나간 돈의 액수가 늘어나고 있었고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요. 이번 달 시장비도 모자라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많이 쓸 게 뭐 있어?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투자하신다고 빼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벌써 몇 천만 원이 넘어요. 그건 투자야, 투자. 곧 수익이 날 거라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수익을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서류라도 보여주세요. 서윤이가 관리해주고 있어.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했어. 남편이 얼버무렸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믿으시길래 그래요? 처음 본 은행 직원한테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이는 나를 이해해줘. 당신처럼 의심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그 여자를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35년을 함께 살아온 제가 당신을 의심한다고요? 제가 언제 당신을 이해 못 해줬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 저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의 매일 나갔지만 집에서는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밤 11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불안해 보였고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큰일이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큰일이요? 투자한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당장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넣은 돈이 모두 날아간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그건 사기예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라고요. 사기가 아니야. 서윤이는 은행 직원이라고. 국가에서 인정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어떻게 사기를 쳐.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같이 가서 그 상품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봐요.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윤이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했어. 특별한 상품이라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속이는 게 아니야. 서윤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존중해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결국 또 다른 통장에서 큰 돈을 인출했습니다. 저는 막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비상금까지 손을 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현금까지 없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비상금까지 가져가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곧 끝날 거야. 소윤이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소윤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단순히 돈에 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마음까지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나간다고 했습니다. 소윤이 급하게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같이 가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소윤이가. 다른 사람은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 특히 가족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막으려 했지만 남편은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묘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노식 씨 아내분이신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왠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희망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저를 떠나갔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저는 말 그대로 넛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급히 내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과 옷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남편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서류를 보던 중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최소윤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수익자가 저도 아이들도 아닌 최소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험료가 상당한 고액 보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착각해서 잘못 써넣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명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서류들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니
남편이 지난 몇 달 동안 인출한 돈의 총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투자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명한 서류들을 보니 모두 최소윤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투자 상품의 이름이나 조건들이 일반적인 은행 상품과 달랐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수익률도 현실적이지 않게 높았습니다. 저는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이 다녔던 그 은행 말입니다. 최서윤이라는 직원이 있나요? 제가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최서윤이요? 저희 은행에는 그런 이름의 직원이 없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그럴 리가. 제 남편이 몇 달 동안 그 사람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혹시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 직원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았지만 그 은행에는 최서윤이라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말했던 투자 상품들도 그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속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철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최서윤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투자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곧 더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께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상품이니까요.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도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셨네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네, 최서윤 씨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크게 증액하셨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바로 일주일 전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미 최서윤 씨가 청구하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셨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경찰관들은 제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나 가족 간 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보고 난 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시점이나 사고 발생 시점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네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투자 관련 서류, 보험 서류, 휴대폰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부인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서윤은 실제 은행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수법으로 여러 명의 노인분들을 속인 전과가 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5명입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교통사고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타살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고 그 악한 여자를 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서윤을 체포했습니다. 형사가 첫마디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그 악한 여자가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잡으셨나요? 부인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 덕분에 추적할 수 있었어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소윤의 다른 피해자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총 8명입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남성 노인분들이고 피해 규모는 총 15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분의 사건이 가장 악질적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돈만 빼앗겼는데 남편분은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최소윤이 남편분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살해당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남편분이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최서윤은 이미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남편분이 죽으면 그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잔인한 계획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남편을 죽일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최서윤을 직접 보았습니다. 32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 보였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순한 인상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을 것 같지 않은 외모였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단순히 투자 상담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최서윤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가짜 신분증, 위조된 투자 상품 서류들, 그리고 남편의 사망 전후 그녀의 행적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특히 박노식 씨의 경우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접근해서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전 재산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비밀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한 피해자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최서윤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투자 상담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박노식 씨의 죽음은 사고였고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녀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 위조된 서류들을 제작한 흔적, 그리고 남편의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죄를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저는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비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 남편이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저 여자는 그 약함을 악용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단순히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런 악행이 가볍게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서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불안을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했으며 특히 박노식 씨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서윤은 그 순간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서윤은 15년의 긴 형기를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남편의 묘소에 갔습니다. 여보, 그 나쁜 여자가 벌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남편의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정의가 실현되어도 이미 사라진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노인분들은 외로우실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강연회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희 부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제 자신을 위로하며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